안녕하십니까, 이진건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에 가서 개원연설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말이죠, 장시간 아주 무미건조한 그런 훈화를 하고 학생들은 그냥 습관처럼 박수를 거듭치는 참으로 하품 나오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게요, 200자 원고지 45장 정도 분량입니다. 엄청스레 긴 연설문이죠. 이런 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갈수록 이 연설하는데 재미를 붙여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쩝니까? 만건 쓰자 장 파한다고요. 이럭저럭 임기가 이제 끝날 때가 다 돼가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요즘요, 유난히 한국판 뉴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뭔지 명쾌히 설명해내지는 못하고 있죠. 한국판 뉴딜은 새로운 사회 계약입니다. 이제 이 말은 지난 14일 있었던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한 말입니다. 그렇게 규정은 일단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누구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점을 이제 강조한 것으로 봐서 여하튼 돈을 들여서 사회보장, 그 다음 사회복지 이걸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그 다음 돈을 들여서 일자리를 만드는 그걸 한국판 뉴딜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걸 위해서 돈도 많이 필요하고 입법적 뒷받침도 많이 필요하니까 국회가 정신 차리고 잘 협조하라 이 말이죠. 국회 개원 연설에서도 역시 또 이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지루할 정도로 강조를 했습니다. 그게 새로운 미래로 가는 열쇠라네요. 새로운 내용이 없는데도 그게 새로운 미래입니까? 예.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그런 대전환 선언이랍니다. 특히 이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의 변화 이걸 강조를 했는데요. 뭐겠습니까? 돈 쓸 일 정말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국회 이 뒷받침을 제대로 하세요. 이런 주문이죠. 북한에 대해서 언급 않고 넘어갈 분이 아니죠, 이분이. 예, 그래서 평화는 지속 가능한 번영의 토대입니다. 하나마나 한 말을 또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만이 남북 간의 신뢰를 키우는 힘이다. 이런 식으로 또 말장난을 시작했네요. 대화의 힘으로 이산가족 상봉과 개성공단과 금강산의 평화경제를 경험했고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인 평화올림픽으로 치러냈답니다. 그리고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도 이끌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낯빛 하나 안 바꾸고 천연덕스럽게 이게 마치 자기의 공이 되는 듯이 말을 했습니다. 그게 다 대화의 힘이었습니까? 그렇다면 말이죠. 제1차, 제2차 연평해전,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것도 대화의 힘이라고 해야죠. 제가요 1차, 2차 연평해전이나 또 연평대 포격 여기 대해서 말을 않겠습니다. 왜? 그거 하면 그거는 우파 정권 때 일이야 이런 식으로 할까 봐서 아예 말을 안 하는 게 낫죠.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전혀 없는 북한 김정은 집단한테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기대와 신뢰를 갖도록 국민을 강요하는 그 까닭이 도대체 뭡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예? 그 다음에 국회에 대해서까지 국회회담을 주문하던데요. 국회회담 1988년 그때 8월부터 1990년 1월까지 준비 접촉하지 않았습니까? 10차례인가 걸쳐서. 그런데 물론 그 전에 예비 접촉도 했고요. 그걸로 끝입니다. 북한이 그 어느 날 나 우리 안 할래 이래서 그냥 끝난 겁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 있지 않습니까? 동서도 기본 조약 이걸 이제 본따서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했는데 그것 때문에 양측 그 당국이 말이죠. 오랜 기간에 걸쳐서 협상을 벌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조약문을 만든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이걸 이제 정부 간에 체결하고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 저쪽에 김정일이가 서명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휴지 조각 아닙니까? 그 이후에 그게 실천된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비핵화 선언도 거기에 들어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을 들으면서요. 그 사람 임기 내에는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이런 변화는 기대할 수 없다. 이걸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전형적인 좌파 정책 이걸 내놓지 않았습니까? 특징은 뭡니까? 무엇보다 큰 정부가 되어야 되겠다. 큰 정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정부가 주도하겠다. 국회는 정부 뒷받침만 하면 된다. 이런 인식입니다. 이게 좌파 정부를 만들겠다는 거죠.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만들어가지고 세금을 엄청 걷어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복지도 향상시키고 그걸 가지고 일자리도 만들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점점 더 높여놓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좌파 정권의 영구 집권,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마두로 보십시오. 저 베네수엘라. 그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국민들이 마두로 정권 지키겠다고 데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이제 정부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세금을 더 걷어낼 수 있는 세원을 더 확충해야죠. 어디서든지 자꾸 세금을 더 걷어내야죠. 부동산 대책 지금 23번인가 내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안 되겠습니까? 부동산 값이 오히려 뛰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게 본래 부동산 값 안정 대책이 아니거든요. 세수 확보, 세수 증대 대책으로 내놓은 거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값이 자꾸 올라야죠. 올라야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바로 이런 겁니다. 코로나로 인한 이 국난 상황이요. 그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 이걸 가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죠. 그 코로나 덕을 보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로 경제가 자꾸 더 위축돼 가겠지만은 이제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우리 책임 아니야, 코로나 책임이야,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 긴 연설 중에서도 미안하다, 실정을 해서 미안하다, 이 점은 잘못됐다, 한마디 없어요. 다만 협치는 말이지. 협치에 대해서는 우리도 책임이 있다, 그 말은 했어요. 그것뿐이에요. 그건 책임질 말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야당이나 국민의 책임 추구에 대해서 아예 못 들은 척 하는 겁니다.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고 싶은 일 다 하는 거죠. 법을 어겼다 이렇게 지적해도 어겨서 못돼, 이런 식이에요. 과거에 권위주의 정권은요, 일단 규범부터 만듭니다. 자기들 필요한 대로 규범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걸 지키라고 강요하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그 규범이고 뭐고 필요 없다, 그냥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국회 선진화법 뭐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그동안에 입법이 원활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입법 기다리기 답답하다 이래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 민주당이 국회 안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제부터는요, 자기들 필요한 법 꼭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할 겁니다. 두고 보세요.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죠. 우린 정말로 각성해야 됩니다. 이 좌파 정치 세력들의 그 영구 집권 음모, 그걸 멀거니 눈 뜨고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겁니까? 그걸 중단시킬 방법을, 구체적인 방법이 뭔지, 어떤 방법이 실천적으로 효력이 있을 것인지 이걸 모색해내야죠. 특히 미래통합당. 이제 패배주의,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정권을 되찾을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야죠. 언제까지나 그 패배의식에 젖어서 그냥 우린 졌으니까 뭐 이렇게밖에 더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가면요,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